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딱 만 2년을 채우고 이혼한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조상님의 도움인지 전 남편과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요. 저는 결혼해서 빨리 아이를 낳을 계획이었는데 남편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늘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라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두 해 미루다 보니 암묵적으로 서로 딩크가 되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의 결혼은 파경으로 끝났으니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잘 된 일이고요. 이제 막 이혼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이혼의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이혼 사유는 남편의 친정 무시라고 하면 맞을 것 같네요. 자기 식구만 챙기고 우리 집은 우습게 하는 태도와 차별적인 모습에 질려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꼭 바람이나 폭력 같은 극단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저처럼 이혼하는 사람도 꽤나 많다고 들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의 개인적인 이혼 사연을 이렇게 보내는 이유는 결혼 정년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두 사람의 경제적 수준이나 잘 맞는 부분을 찾기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성품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당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원래 가치관이 잘 맞는 사람은 연애하고 결혼해 살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2년여간 소개로 만난 전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의 합리적인 면,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데 그 점도 비슷했어요. 결혼하면 각자 자기 부모에게 잘하자고 했고 효도 강요하지 않기나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평등하게 양가에 잘하자고 미리 의논도 했습니다. 다행히 양가 모두 부모님들이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우리 둘이 버는 돈으로 매달 부모님 생활비며 용돈을 드려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 양가에 하는 용돈도 30만 원씩 정해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정말 황당한 건요. 전 남편은 결혼해서도 싱글일 때의 삶을 방해받는 걸 무지 싫어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마치 자기가 대한민국 남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인 양 결혼하자마자 저에게 계약서까지 들이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말이야. 이 정도는 결혼해서 지키며 살자. 어때? 내가 쭉 서면으로 정리해봤는데 읽어보고 고칠 거 있으면 말해줄래? 계약서? 이게 뭐야? 무슨 부부 사이에 계약서를 쓰고 그래? 부부 사이니까 써야지. 원래 외국에서는 결혼 계약서가 필수잖아. 요새는 한국에서도 다들 쓰고 공증도 받더라. 내가 뭐 공증까지 받자는 건 아니고 살면서 서로 기본적인 건 지키자는 취지로 써본 거니까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한번 봐봐. 어우, 뭐가 이렇게 많아. 당신 정말 이걸 다 지키자고 나한테 내미는 거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지키자는 거지 뭐. 암튼 이렇게 해놓으면 당신도 결혼해서 손해본다는 느낌 없이 좋을 거야. 내 말에 불만 없지? 그래서 남편이 작성한 내용을 보니 이 사람이 이렇게 세심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무슨 법 조항처럼 이랑 이랑 갖다 붙이며 자그마치 3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이걸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거기에는 양가 부모님에게 찾아뵙는 횟수, 드리는 용돈 액수, 양가에 방문하면 머물다 오는 시간, 심지어 조카들에게 주는 용돈 액수까지 정해놨고 가사 분담도 아주 정확하게 분담한 건 물론 서로 버는 돈으로 부담해야 할 생활비까지 조목조목 기재해놨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따지고 보면 결혼해서 여자가 힘든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내가 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하고 사인했네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요. 가정을 꾸린다는 게 글자에 적어 놓은 대로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남편과 저 단둘이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칼로 무 자르듯이 네가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한다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할 수도 없고요. 때로는 내가 양보하는 일도 있어야 하고 또 마음으로든 물질로든 더 베푸는 일이 있는 게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몰랐던 남편의 모습이 살면서 자꾸 장점이 아닌 단점으로 비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알던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치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연애를 한다 해도 결혼이란 건 상대방을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남편은 계약서까지 작성해가면서 저에게 지켜야 할 규칙들을 숙지시켜 놓고는 정작 자기에게 적용할 때는 관대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부부 결혼할 때 공평하게 했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남편은 결혼 전에 이미 저에게 부모님 도움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차남이고 아주버님이 결혼을 2년 전에 하시느라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못 준다고 했어요. 두 분 다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하시지만 나중에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쓰게 하고 싶다며 우리 둘이 반반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반 결혼이라는 게요. 사실 딱 잘라 절반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도움 없이 하겠다고는 했지만 자식이 결혼하는데 어떻게든 자식이 편히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부모니까요. 제가 사회생활 초년생일 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집 전세 세입자 내보낼 보증금을 우리 부모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은 없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반반 결혼은 아니었던 셈인데 저는 남편만큼 매사에 반반하자고 하고 계산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굳이 남편에게 내가 보탰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유가 있는 쪽이 나였고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누가 더 보태고 덜 보태고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친정부모님 역시 경제적 격차가 나지만 사위에게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시댁에 뭘 바라지도 않으셨고요. 둘이서 잘 살면 그게 효도이고 자식 결혼시킨 낙이라고 하시며 늘 우리 부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집을 해온다는 걸 안 순간부터 찍소리 못하셨습니다. 그나마 시댁에서는 똑똑한 아들이 며느리보다는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도 나름 든든하다는 공기업에 다니는 걸 큰 자랑으로 아셨습니다. 지원도 많이 못 해줬는데 뭐든 알아서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해서 결혼도 아들님으로 한다며 손 안 가는 아들이라나요? 그런데 해준 게 없으면서 뭘 그리 대접받기는 원하셨는지 몰라요. 결혼할 때 큰 요구 없으셨고 우리 둘이만 잘 살면 된다던 시댁 가족들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식들이랑 만나면 들으라는 듯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퇴직한 시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한번 집을 들어 엎는 바람에 노후자금도 까먹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도 65세 나이에 식당 일을 하시면서 생활비를 보태셨습니다. 남편이 계약서에 적기로는 양가에 매달 드리는 생활비 조항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마 자식들 둘 다 결혼하니 덕을 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식당 일까지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야. 힘들어서 이러다 골병 들 것 같다. 남들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면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운동이나 하러 다닌다는데 나는 팔자가 왜 이 모양인 건지. 아유, 엄마가 계속 이렇게 힘든 일 하다가는 네 아버지보다 더 몸이 망가질 것 같아 큰일이다. 어머니, 그럼 그냥 이제 일 그만두고 쉬세요. 엄마가 뭐 얼마나 버신다고
일을 손에서 안 놓으시는 건데요. 내가 일 안 하면 생활비가 가당키나 해?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매달 용돈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엄마가 일을 해서 병원비라도 보태야 숨은 쉬고 살지. 엄마라고 안 쉬고 싶겠니? 저는 어머니가 저런 소리를 하시면 늘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말씀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도 매번 신경질을 내셨거든요. 남편이 차남이긴 하지만 아주버님은 아이도 막 태어났고 군인 신분에다 생활이 빠듯하니 큰 도움을 기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요. 남편은 자기가 계약서 조항에 적어놓은 내용이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도와주면 그만큼 우리 부모님께도 같이 해야 하니 제 눈치를 본 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상관없으니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리자고 하기도 사실 좀 그랬어요. 시부모님이 뭐 1, 20만 원만 받는다고 생활이 나아질 걸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실 우리 부부 버는 돈이면 시댁에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용돈을 드려도 되는 상황이긴 해요. 남편은 월급이 빤한 공기업 월급쟁이지만 저는 사기업 중에서도 꽤나 이름 있는 회사이고 성과급도 1년에 상하반기 2번이 나와요. 분기마다 나오는 보너스도 내 성과에 맞춰 본봉 대비 배율로 나오는데 꽤나 짭짤하죠. 월 받는 보수도 남편보다 훨씬 많고요. 당연히 남편도 제가 자기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보다 돈을 못 벌면 예전에는 못난 자격지심 가지는 남자도 많다고 하던데 남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어찌 그리 계산은 기똥차게 잘하는지. 생활비도 버는 돈을 비율로 따져가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부담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무슨 의도로 매번 힘들다, 일을 그만두고 싶다 말씀하시는 줄은 저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그만두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실 그건 아들 둘이 의논해 결정하든지 매달 각자 얼마씩 드리자고 정하는 게 맞잖아요. 저에게 상의했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텐데 어쩐지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정말 안 좋은 상황이면 상의하겠거니 했죠. 결혼하고 얼마 후인가 갑자기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노신다길래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편이 좀 피셨구나 여기고 저도 굳이 어머니에게 생활비 충당을 어찌하시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묻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든 평등하게 하자는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이 문제 없겠다 생각했는데요. 이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남편은 말로는 합리적인 척 양가에 서로 잘하자는 주의라고 큰 소리 치면서 사실은 굉장한 효자이자 자기 가족만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군인 생활을 하며 멀리 지방에 떨어져 있는 장남보다 둘째인 남편을 더 살갑게 대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셨어요. 웃긴 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본인이 저에게 내민 계약서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남편이 내민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그게 조항대로 칼같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자기 집을 더 챙겨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긴 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가 이가 안 좋아지셔서 사정상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자식들이 해주길 바라셨죠. 그때 남편은 자기 카드로 해드리겠다고 하면서 자기 부모님은 우리 친정 부모님에 비해 너무 비교되게 힘들게 사시는 것 같다며 엄청 밑밥을 깔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이빨 망가질 때까지 자식들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다 죄송하더라.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고 당신이랑 결혼해서 잘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부모님 덕분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진 않으셨지만 우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셨고 몰랐는데 장인 장모님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이시더라. 나는 우리 부모님 신경을 더 써드리고 싶어. 그래서 이번에 아버지 치아도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당신 괜찮지? 자기 부모님은 세상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자식들을 위해 애쓴 부모라고 늘 안타까워하며 차남이지만 자기가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길래 저도 굳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저는 목돈이 들어가니까 보태주겠다고까지 했어요.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내가 절반 보태줄게. 아버지 임플란트 좋은 걸로 해드려. 정말? 진짜 고마워 여보. 내가 이건 다른 방식으로 장인 장모님께 꼭 갚을게. 아 여보, 부부지간에 뭘 갚는다느니 그러지 좀 말자. 해드릴 건 해드려야지. 우리 너무 팍팍하게 계산하고 그러지 말자. 제 딴에는 남편 성격에 신경 쓰일까 봐 저리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아무래도 착한 며느리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시댁에서 인정받는 며느리 되고 싶었고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남편은 너무 노골적으로 자기 부모님과 시댁만 챙기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우리 부부가 잘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그 인간은 자기 원래 가정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주버님은 얄미울이 많지 자기 와이프와 아이만 하도 챙겨서 부모님에게 뭘 베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아주버님이 현명한 거죠. 돈이 없다는데 뭘 어쩌겠습니까?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 때였나? 모처럼 가족들과 호텔 뷔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장남인 아주버님이 아니라 남편이 나서서 직접 예약하고 어머님 선물도 준비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호텔 점심 식사도 거의 15만 원 돈이던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랑 아주버님 가족 다 하면 거의 100만 원 돈이잖아. 당신이 뭘 돈 걱정을 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 어머님 생신이니까 모처럼 호텔 뷔페도 괜찮지. 아주버님이랑 당신이 의논한 대로 해. 저는 당연히 남편과 아주버님이 돈을 나눠내는 줄 알았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집 형제는 매달 모으는 돈도 없는데 어쩌려나 했거든요. 나중에 따로 돈을 보내려나 했는데요. 그날 형제들이 돈을 합쳐 같이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서 아주버님과 형님이 하는 말이요. 우리 덕분에 좋은 곳에서 식사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와, 역시 재수 씨가 서울에서 일하니 이런 좋은 호텔에서 밥도 얻어먹고 좋네요. 오늘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래 동서. 나는 지방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기도 힘든데 동서 덕에 서울 구경도 하고 고맙다. 우리 다음에도 호텔에서 모이면 좋겠다. 잘 먹었어 동서. 잘 먹었어요 사방님. 이러면서 잘 얻어먹었다는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형이랑 형수가 좋다니 나도 좋네. 다음에 어머니 생신 때는 다른 호텔에서 대접할게요. 남편 대답에 당황했지만 가족들 다 보는 데서 얼굴 구길 수는 없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사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보다 했죠. 그런데 그달 생활비 낼 때 호텔 식사비 절반이 제 몫으로 내라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웃긴 건요.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하자고 해놓고서는 부모님 용돈도 절반으로 쪼개놨더군요. 저요? 처음이기도 했고 그래도 부모님 생신인데 치사한 며느리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시작으로 남편은 그 뒤로 시댁에 무슨 일이 있거나 챙겨야 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려 했습니다. 아무래도 둘이 맞벌이하는 데다 제가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 쉽게 지갑을 여는 듯 했어요. 사실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서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제가 하나를 하면 둘을 돌려주시는 분들입니다. 무슨 날이라고 제가 용돈을 드리면 저에게 배로 돌아와요. 꼭 돈이 아니어도 우리 집과 시댁에 고기를 보내신다거나 하셨죠. 그런데 시부모님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간혹 챙겨주셔도 고맙다는 말만 할 뿐 한 번도 뭘 베푸신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보내준 고기는 저번보다 별로였다는 둥 황당한 소리도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이러시니 제 마음을 자꾸 치사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사실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신혼집에 오시면 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습니다. 늘 우리 먹을 거 한아름 들고 오셔서 챙겨주셨고 가실 때는 꼭 둘이 맛있는 식사라도 사 먹으라고 돈까지 쥐어주고 가셨죠.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요?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시면 제 살림을 샅샅이 훑으시면서 뭐 챙겨갈 거 없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내는 분입니다. 처음에야 필요하시다는 거 아주 비싼 것만 아니면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심지어 어쩔 때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뜯지도 않은 화장품, 드라이 해놓은 새 코트, 운동할 때 신으려고 사놓은 새 신발까지 알뜰하게 챙기신 적도 있어요. 예, 내가 어디 쇼핑하러 가기가 힘든 사람이잖니. 가도 뭐가 뭔지 잘 고르지도 못해. 오늘 마침 나한테 필요한 게 딱 네 집에 있지 뭐니? 이것들은 나 주고 다음에 우리 집 오면 내가 대충 너 좋아할 만한 것들 사놓으마. 저는 황당해서 대답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며느리 물건 함부로 손대는 시어머니가 흔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니 눈치 보던 남편이 또 끼어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말렸어야 저랑 싸울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인간은 역시나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 물건 보는 안목 있다고 하시더라. 이번만 우리 엄마가 하자시는 대로 해드리면 좋겠어. 대신 내가 똑같은 걸로 사줄 테니 걱정 말고. 남편이 저러니 그 앞에서 대놓고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나쁜 며느리 되잖아요. 드리겠다고 하고 다음번에 시댁에 가보면 전혀 내 취향이 아닌 싸구려 화장품에 어머니에게나 어울릴 듯한 마트에서 파는 옷을 대충 사놓고 저에게 선심 쓰듯 주곤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두어 번 반복되니까 아니다 싶어서 남편에게 확실히 말은 해두었어요. 제가 말로만 듣던 거지 근성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여보, 결혼하면서 나한테 계약서 내민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인 거 알지? 어? 그럼 알지. 그럼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달랐는지 당신도 한번 쭉 되돌아봐.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아들을 거라 믿어.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기도 하는 사람이거든. 당신이 한 말 지키면서 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선은 넘지 말았으면 해.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뜨끔하는 듯 했지만 아쉽게도 그 뒤에도 남편과 시댁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 한 번도 자기가 먼저 계산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요. 늘 제가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면 아빠가 말리면서 먼저 계산을 해버리셨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요, 자기 신발끈만 묶고 있거나 이쑤시개로 이빨만 쑤시고 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당연히 얻어먹는다고 생각하고는 있는 듯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돈을 써야 하는 어버이날에도 매번 자기 식구들은 좋은 식당에 데려가며 돈을 저와 같이 부담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가는 곳은 비싸다고 하며 갈비집이나 가자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엄마가 고기 안 좋아한다는 소리도 매번 하는데 어찌 매번 까먹는지. 그냥 관심 없고 신경을 안 쓰는 듯 했죠. 저는 그때마다 우리 엄마 고기 안 드신다고 말하면서 매번 기분이 나빠야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느낀 거지만 남편이 자기 부모만 유독 챙기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평등하게 자라겠다고 한 사람이
말과 달리 행동했다는 겁니다. 자기 부모와 우리 부모를 눈에 띄게 차별적으로 대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실까요? 저는 그 부분이 제 살림과 돈 뜯어가는 것보다 속상했어요. 자기 부모님 생신 때 호텔 식사에 용돈에 아주 돈지랄을 거창하게 했던지라 우리 부모님 생신 때는 어찌하려는지 지켜봤는데요. 그동안 자기 부모에게만 잘한 것 같아 눈치를 보긴 봤는가 봅니다. 저에게 우리 엄마 생신을 맞아 사위인 자기가 여행을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2분만 보내드린 게 아니고 우리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자고요. 당신이 웬일이야? 여행이라니? 당신 원래 멀리 가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이번에는 장모님 환갑이라며. 그동안 우리한테 잘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도 못하겠어? 그럼 내가 호텔 알아보고 코스 짜볼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번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가만히 나만 따라다녀. 자기가 모든 계획을 짜겠다고 하길래 모처럼 남편이 좋게 보였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건 아는 인간이구나 했죠. 하지만 제가 너무 남편을 믿었나 봅니다. 부모님은 생신 때 딸 내외와 같이 속초 여행을 간다고 너무 들떠하셨는데요. 숙소에 도착해서 저는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만 믿으라면서 예약했다는 숙소가 글쎄 남편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지은 지 30년도 넘은 콘도미니엄이었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단돈 5만 원이라는 사실에 더 놀랍더군요. 그러면서 너무 좋지 않느냐고 호들갑을 떠는데 그 입을 한 대 치고 싶은 충동까지 들었습니다. 여보 어때? 마음에 들지? 이 콘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저렴한 맛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내가 주말 예약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시설은 좀 노후됐어도 이만하면 깨끗하지? 뭐 깨끗? 이불은 퀴퀴하고 침대도 없는데 깨끗? 당신 정말 너무한다. 우리 부모님 모시고 모처럼 온 건데 5성급 호텔은 아니어도 적어도 지은 지 얼마 안 된 숙소를 잡았어야지. 복도는 무슨 감옥 같아가지고 이게 당신이 알아본 최선이었어? 아, 왜 그래 당신? 여기 온 사람들은 뭐 다 바보들이야?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당신 혼자 왜 발끈해서 화를 내는데? 우리 부모님이야 당연히 괜찮다고 하시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냐? 엄마 환갑이라고 신경 쓴다며? 나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다. 이제 보니까 당신 마음 씀씀이가 딱 어떤지 알겠어.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냐? 속이 그렇게 간장종지만한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는 어찌 그리 왕대접처럼 마음을 넓게 쓰는지 몰라? 당신 사람 성의를 왜 그리 무시하냐? 여기가 뭐 어때서 좋기만 한데. 그래? 그렇게 좋으면 다음번에는 어디 당신 부모님도 여기 똑같이 모시고 오자. 그럼 되겠네. 그럼 어떡하냐? 내가 당신보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내 한계가 딱 여기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만 화내. 장인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당신은 아무 소리 하지 마. 좋아. 그럼 앞으로는 내가 우리 부모님은 챙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부모님한테는 해드리는 거 나한테 보태라는 소리 하지도 말라 이거야. 알겠냐? 그랬더니 또 묵묵부답. 남편이 예약한 숙소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긴 해요. 하지만 기왕에 돈 쓰는 거고 환갑 기념으로 오는 여행이잖아요. 굳이 우리 가족에게 인색한 사위라는 인식만 심어주듯 5만 원짜리 숙소를 예약해야 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일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이 인간이 저에게 돈 관리에 대해 계약서를 쓴 이유도 정확히 파악되더군요.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강하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 가족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구두쇠였던 거죠. 저도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벌어도 돈 모으는 거 좋아하고 낭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남편처럼 시댁에 돈 쓰는 거 인색하게 굴지 않았어요. 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는 달리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게 관대하고 저와 친정 부모님께 너무 인색하게 구는 것 같아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이 다 떠오르며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제 마음을 눈치채셨는지 너무 좋다고 오버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위가 최고라고 추켜 세워주시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저를 살살 달래며 말씀하시기를요. 딸, 혹시 김서방이랑 싸운 거 아니지? 엄마랑 아빠는 니들하고 여행 온 사실만으로도 좋으니까 절대 둘이 싸우고 그러지 말어. 잠만 자는 숙소인데 아무렴 어떠니? 네 부모 내 부모 따지면서 부부끼리 기싸움하고 그럼 못 써. 딸 똑똑하니까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엄마 말에 저는 죄송한 마음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계획한 여행을 계기로 제가 마음을 좀 바꿔먹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기기로요. 저는 제가 버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버는 돈으로 안 드릴 거고 내 돈으로 드리는 용돈이니까 불만 갖지 마. 내가 버는 월급에서 부담되는 금액도 아닌데다 결혼한 자식이 이 정도는 부모님께 드려야 맞지. 굳이 양과 똑같이 할 필요 없지? 이건 우리 생활비에서 드리는 돈 아니니까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부모님께 용돈 드린다는 말에 아주 정색을 하며 따지더라고요. 뭐? 장인 장모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잘 사는데 굳이 딸이 주는 용돈을 받으셔야 해? 우리 살기도 바쁘잖아. 나는 시집 온 딸이 친정 부모한테 용돈 드리며 봉양한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 매달 정말 허덕이면서 생활비 보태고 있어. 그건 알아주라. 그러니까 용돈 드리는 건 다시 생각해줘. 아니, 드리지 마. 우리가 잘 사는 게 먼저야. 눈까지 부라리며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꼴 보기 싫으면 당신도 부모님 용돈 드리라고 했어요. 물론 남편 말도 이해는 합니다. 남편이 돈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부모한테 그렇게 저 몰래 퍼주는데요. 저 인간은 제가 안다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남편놈이 매달 자기 부모에게 얼마간의 용돈을 드린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비싼 건강기능식품 보내면서 왜 2억에 더 사서 우리 부모님 챙겨드릴 생각은 못하는지. 제가 괜히 우리 부모님 용돈을 드리겠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벼르고 벼르다가 여행을 계기로 저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기기로 마음 먹은 거죠. 하지만 얼마 못 가 저는 아예 결혼을 놓아버리겠다 마음을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치사한 것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죠. 남편이 우리 부모에게 잘하면 저도 강요하지 않아도 시부모에게 잘할 사람입니다만 남편이 재수없게 구니까 시댁에 잘할 마음도 없어지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 놈은 자기 아버지 생신을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짜는데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었나 몰라요. 당신 그거 알아? 마침 올해가 우리 부모님 결혼한 지 37주년이야. 대단하지? 37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시다니.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갈 일이 앞으로 없을 듯해서 내가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하고 여행 계획을 좀 짜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님 당신 부모님은 내가 계획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해볼래? 말만 들어도 짜증나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됐어. 당신이 알아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해.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알아보고 하더니만 문자로 저에게 우리가 머물 호텔인지 링크를 보내놨더라고요. 어머니가 작년 생신 때 뷔페 갔던 호텔에서 잠도 자고 싶으시대. 그래서 내가 아주 큰맘 먹고 예약했지. 어때? 당신도 마음에 들지? 남편이 보내놓은 호텔은 서울에서도 아주 비싼 호텔이었고 아마 1박에 50만 원이 넘었을 겁니다. 그걸 무려 2박에 호텔 조식에 뷔페까지 예약했더라고요. 여기 얼마인 줄은 보고 한 거야? 2박 하면 거의 200만 원 돈이야. 당신 돈 없다며. 여길 무슨 수로 예약하게? 다음 달에 카드값 어쩌려고? 다른 적당한 호텔로 알아보지 그래? 안 돼. 우리 엄마가 여기 아니면 싫으시대. 평생 한 번이고 2번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 난 여기로 해드리고 싶어. 뭐?
당신이 정 예약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당신 돈 없을 텐데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남편 놈이요. 저의 눈치를 슬쩍 보더니만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보, 나 돈 없잖아. 사실 이번 달 당신 보너스 받는 달이잖아. 나 그거 믿고 이 호텔 예약해버렸어. 나 보태줄 거지? 뭐? 그러니까 지금 내 보너스로 내달라는 거야? 어, 그럼 당신은 설마 나더러 다 내라고 할 참이었어? 나 당신보다 돈도 덜 버는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당신이 보태줘야지. 남편의 뻔뻔스러움에 기가 차더라고요. 내 보너스까지 아주 살뜰히 계산하며 지 부모 호텔을 예약하다니요. 자기 부모님에게 생활비에 각종 필요한 것들은 다 갖다 바치면서 자기 부모 생신이라고 또 비싼 호텔이라니. 제가 용돈 준다는 말에 쌍심지켜고 주지 말라는 인간이 100만 원짜리 호텔은 전혀 안 아까워하는 모습 보고 그나마 붙어있던 정남이가 다 떨어져 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인간과 이혼하겠다는 결심을 그때 확실히 하게 되었네요. 이미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여행 가는 당일 저는 남편에게 전날부터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가봤자 인상만 쓸 것 같으니 나 빼고 부모님 잘 모시고 다녀오라 했습니다. 남편이요? 저를 붙잡지도 않고 알았다고 하더군요. 가서 마누라 눈치 안 보고 자기 부모님이랑 시간 보낼 생각에 아마 더 좋았을 겁니다. 저요? 저는 남편이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간 3일 동안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이혼을 알아봤습니다. 협의 이혼하면 좋겠지만 안 해줄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도 상담했죠.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꼭 배우자 외도 등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부 갈등이나 남편의 저런 태도 역시 이혼 사유가 되며 소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과 돈 계산을 정확히 해놓았어요. 결혼해서 저에게 먼저 계약서를 들이밀은 인간이니 네가 쓴 돈과 내가 쓴 돈 정확히 구분하자고 해야 뒤끝이 없을 인간이니까요. 짧은 결혼 생활이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각자 계산대로 나누면 되겠더라고요. 남편 놈이 내 집에 살았던 기간 월세까지 청구할까 하다가 그건 불쌍해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이라는 거에 저도 합의하고 살았으니 어쩔 수 없죠. 여행 다녀온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가 분위기 잡고 있는 걸 보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아들 노릇 제대로 했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 호텔을 너무 좋아하시더라. 당신이 못 와서 아쉬웠는지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하시네. 어쨌든 나 혼자 당신 몫까지 잘하고 왔으니까 이따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나 한 통 넣어드려. 그리고 그 여행 비용 말이야. 일단 내 카드로 했으니까 당신이 절반 보태줄 거지? 저는 남편 하는 말에 차갑게 대답했네요. 내가 왜 당신 부모님 여행비를 보태? 당신이 하고 싶어서 다녀온 거잖아. 그럼 당신이 내야지. 나는 더더욱 당신 어머니께 전화할 이유도 없고 여행비 대줄 이유도 없어. 전화고 뭐고 이거나 받아. 잘 읽어보고 오늘 내로 도장 찍어라. 저는 남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바로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서류를 받아들더니 이내 협의 이혼 서류라는 걸 확인하고는 황당하다는 듯 묻더군요. 이게 뭐야? 이혼? 당신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거야? 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이혼을 요구해? 그걸 몰라서 물어? 일단 당신이 나한테 서명하라고 한 계약서 말이지. 그거 위반한 사람은 당신이야. 나 몰래 당신 부모님 용돈 드렸더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뭐? 여보, 그건 말이지. 내가 설명할게. 우리 엄마가 식당이 힘드시다는데 자식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어. 고작 이혼하자는 이유가 그거야? 그 이유라면 난 이혼 같은 거 절대 못해. 자기는 저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답니다. 그러면서 아예 드러눕더니
애처럼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데 진심 미친놈 같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말해줄게. 당신 말이야. 그동안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짠돌이처럼 인색하게 군 결과는 이혼이야. 알겠니? 우리 부모님 여행은 5만 원짜리 예약하고 돈 없다는 인간이 뭐?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호텔을 예약하면서 내 보너스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냐? 나는 당신한테 아주 질렸어. 당신이 도장 안 찍으면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나 이 결혼 접기로 마음먹었어. 당신하고는 오늘 이혼 서류 내민 시점부터 남남인 줄 알아. 당신이 나랑 우리 부모님한테 인색하게 굴고 푸대접하는데 이게 부부냐?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 애초에 당신이 내민 계약서 자체가 코미디였어. 알아? 내가 바본 줄 아냐? 웃기는 계약서는 도대체 왜 사인하라고 한 건지. 정말 웃긴다. 그날 남편은 집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밤새 저에게 싹싹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말로 안 될 것 같아서 남편 없을 때 싸놓은 짐을 전부 밖으로 내놓아 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완강하니 일단은 자기도 본가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장 안 찍으면 바로 이혼소장 날아갈 줄 알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같이 관리하던 통장에서 내 몫의 돈을 싹 다 빼버렸어요. 돈 좋아하는 그 인간 득달같이 저에게 전화와서 한다는 소리가요. 글쎄 돈 계산이 틀리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절반으로 나누는 거래. 내가 당신한테 집을 나누라는 소리는 양심 없어서 못한다만 적어도 우리 돈은 정확히 계산해야지. 왜 당신이 돈을 다 가져가고 나한테 딸랑 400만 원이야?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제대로 계산해줘.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끝까지 정신 못 차리더군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이 인간아! 그동안 당신이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몰래 당신 부모한테 갖다 바친 돈은 생각 안 해? 거기에 내 돈도 들어가 있잖아. 집은 당연히 내 거니 할 말 없는 게 맞고 내 계산은 이게 맞아. 내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당신이 내 집에서 산 월세도 계산해줘? 그럼 나한테 돈을 토해내야 할 텐데 그걸 봐라? 그랬더니 그 인간은 돈이 무서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을 잘 알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당신은 절대 결혼하지 마라. 다른 여자 속 뒤집어 놓지 말고 네 부모 네가 잘 챙기면서 혼자 살아. 내가 등신이니까 참고 산 거지 나 같은 여자 또 없다 이거야. 이렇게 이혼할 사이라서 애도 안 생겼나 보네. 정말 다행이다. 아주 평생 사랑하는 네 부모랑 살길 바랄게. 참았던 말을 모조리 그 인간에게 퍼부었더니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그 이후 이혼하겠다는 저를 말리려고 시부모님까지 나섰지만 결과는 양가 부모님 감정 싸움으로 끝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협의 이혼으로 부부 사이를 끝냈어요. 아이가 없으니 숙려기간도 한 달로 금방이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짧으니 뭐 분할할 재산도 사실 없었어요.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앞가림하고 사는 거죠. 이혼 후 몇 달간 혼자 지내보니 저는 결혼이 체질에 안 맞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네요. 혼자 지내는 삶이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제 사연을 들려드리는 이유는요. 말씀드렸듯 다른 기혼자분들이나 미혼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각자의 부모도 내 부모라고 여기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게 어려워서 고부 갈등도 생기고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천하지 못했고 결혼 생활에 실패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저의 이혼 사연을 듣고 각자 한 번쯤 결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